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태일입니다. 이 사진이 제가 찍은 사진인데 생각보다 괜찮은 사진입니다. 괜찮게 느껴지시나요? 네. 지금 사진으로 봐서는 아마 늦가린 것 같습니다. 낙엽이 떨어졌고요. 제가 지금까지 한 거라고는 앞에 가시는 분들 따라가지고 숲속을 한 16, 7년을 거의 매일 새벽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제게 숲이 마법을 부려가지고 새벽사냥 365일의 길인 숲과 대화할 시간이라는 책을 쓰는 작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요. 근데 사실 저는 아주 평범한 직장인에 불과합니다. 뭐 그렇게 글 쓰는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런 작가가 되어가지고 이 자리에 섰겠습니까? 그게 저는 숲의 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강의 시작할 때는 퀴즈가 있어야 됩니다. 퀴즈. 정답 없는 퀴즈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 누구일까요? 고종황제 뭐 특별히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고종황제. 두 번째, 산악인 고상돈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산악인입니다. 세 번째, 아기공님 둘리의 고길동시 아시죠? 네 번째, 배우 고수입니다. 자,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고종.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고민이 많았던 사람. 고민이 많았어. 예, 제하고 생각은 조금은 다르면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저는 이제 우리 고종의 일화가 있습니다. 테니스에 관한 일화. 선교사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를 치니까 고종이 했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데 저렇게 힘든 걸 자기들이 하노? 하인들을 시키면 되지. 근데 달리 한번 생각해보면 고종이 땀의 소중함을 알고 백성들과 함께하는 아는 지도자였다면 우리의 근대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저는 틀림없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대사가 지금처럼 서로서로 찢는 이런 아픔은 적어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역사에 있어서 가정이라는 건 정말 의미 없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상상을 가끔 합니다. 자, 그러면은 고종과 달리 땀의 소중함을 알고 일상의 소중함을 아는 숲속 사람들을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떻습니까? 행복해 보이시나요? 네. 제가 용학도서관에 강의 요청을 받은 다음날 아침 고산골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고산골은 이제 여러분은 쉽게 생각하시면은 상동교 옆에 공룡공원이 있습니다. 공룡공원 주차장에서부터 약수터까지 걷는 그걸 고산골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고산골을 하루에 이용하는 분은 한 1000명 정도 된답니다. 고산골이 도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저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은 1000명 다 하는 건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고산골 약수터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고산골 약수터를 걷는 사람. 왕복 한 5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럼 자, 이제 고산골 산신령들의 이제 경력들을 하면 제가 지금부터는 고산골 사람들을 고산골 산신령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고산골 경력 40년입니다. 이분 연세가 원래 80입니다. 80. 고산골 최고령자하고 고산골에서 경력이 가장 오래된 분입니다. 이철우씨입니다. 이철우씨. 근데 사실 이분은 고산골에 오신 데 아픔이 있습니다. 이분이 1983년에 그 당시에는 선주사업을 하셔가지고 꽤 잘 나가시는 분이었습니다. 꽤 잘 나가셨는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 크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그 당시에 옆에 한 동승자는 돌아가시고 이분은 얼굴만 90바리를 깨낼 만큼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가지고 고산골을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고산골 다니니까 40년이죠. 진짜 이분은 고산골 사랑이 엄청납니다. 고산골은 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고산골 오지 않으면 밥을 굶는다고 말씀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 대한 건 한번 보면은 제가 고산골 간 건 2011년 11월 1일부터 고산골 갔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다른 날보다 굉장히 일찍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왜 일찍 내려오십니까? 그러니까 사랑도 등산을 가신대요. 지금은 사랑도가 그렇게 이제 험한 등산로는 아닙니다. 웬만한 길은 100% 만들어놨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당시만 해도 사랑도는 굉장히 험한 등산로였거든요. 그 젊은 저도 사랑도에 간다면 사랑도에만 매진할 그런 등산로인데 그 당시에 이분이 한 60대 후반 정도 됐겠다. 60대 후반이나 70대 정도 됐을 텐데
앞산에 오산보를 등산을 하시고 내려가가 사람들을 간다는 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분은 고산골 사람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분이 고산골을 1년 365일 중에 딱 이틀 안 나옵니다. 이틀은 언제겠습니까? 설날 추석입니다.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 손자도 왔고 며느리도 왔는데 그날 내 집을 떠나가지고 산에 가기 좀 뭐 해가지고 그날만은 참는다고 했거든요. 자, 이 두 분은 사실 저는 이분 두 분은 이름은 모릅니다. 제가 내려올 때 이분들은 올라오기 때문에 오래된 건 알았지만은 제가 이제 이 강의 준비를 한다고 해가지고 사진을 찍으면서 고산골 경력이 몇 년 그러니까 이분이 30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사실 50대 후반이거든요. 30년 같으면 20대 후반부터 산을 다녔다는 얘기인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20대에 몸이 정말 약했다는 거예요. 몸이 약해가지고 건강하기 위해서 산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분은 또 정말 철저입니다. 철저. 이분은 직장인이고 주부인데 퇴근 후에도 고산골에 걷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퇴근 후에 걸어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하기는 못했습니다. 단지 이분은 그렇게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소문이. 고산골 선설입니다. 자, 20년 이상 되신 분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 한 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입니다. 이제 송영애 씨라고 고산골 경력이 한 23, 4년 정도 되신 분입니다. 이분은 고산골에서 유명한 어록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멧돼지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암이 훨씬 더 무섭다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사실 지금도 암 판정을 받으면 누구나 두렵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20년 전에 암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따님 한 분하고 이제 남편하고 세 명이 가족을 형성하고 있는데 두 사람을 두고 떠나갈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산골뿐만 아니라 앞산을 아침 저녁으로 미친 듯이 다녔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은 고산골은 가로등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이나 저녁에도 그렇게 위험한 곳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또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정말 또 그 당시에는 또 멧돼지도 진짜 많이 나타났거든요. 주변에서 위험하다 가지 마라 멧돼지도 나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눈에 보이는 멧돼지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암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이제 고산골 철저입니다. 철저. 이분 얘기인데 조금 더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제 10년 이상 되신 분입니다. 이 두 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아마 이날 이제 고산골에 비가 살짝 왔을 겁니다. 왜냐 그러면 이분 모습을 이제 우리 이동환 씨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등산 배낭을 메었습니다. 등산 배낭을 메었다는 것은 저 안에 커피와 맛있는 과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고산골에 비가 오면은 커피와 맛있는 과자를 가지고 고산골 사람들한테 먹입니다. 그 엄마 같은 심정인데요. 이 두 분은 원래는 서울에서 생활했습니다. 원래 고향은 대구지만은 직장을 서울에 했습니다. 그 대기업에서 상사맨으로 이제 해외 업무를 담당하신 분입니다. 해외 업무를 담당하고 정년 퇴직을 하시고 노부분을 모시기 위해서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달 전쯤 됐을 겁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104세의 일기로 하늘 여행을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산골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이제 저 두 사람 서울로 돌아갈 텐데 왜 안 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은 서울에도 아들 손자도 서울에 있고 그다음 서울에도 집이 있으니까 고산골 사람들은 틀림없이 서울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산골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저는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고산골 사람들이 이래 걱정하는데 어찌 하시렵니까? 하니까 대답이 안 간다 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래 좋은데 놔두고 내가 어디를 가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분이 이제 책에 스틱북으로 해가지고 비가 오면은 항상 맛있는 과자와 커피를 가져온다고 했기 때문에 저거 하는 말이 이 책 때문에 원래 내 파산하겠다고 그러겠습니다. 왜냐? 원래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왔거든요. 유난히 비 올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틀림없이 이미 공표가 됐고 선언이 됐기 때문에 두 분 서울로 안 가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에 포함됩니다. 저는 왜 숲속 사람이 되었을까요?
저를 숲속으로 인도하는 세 명의 선지자와 한 명의 천사가 있었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를 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저를 숲속으로 이끌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했는데요. 첫 번째 선지자는 이제 그 당시에 제가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만났던 공기업의 이제 부장님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때는 토지공사고 지금은 LH공사로 통합되는데 김용환 부장님이라고 정말 좋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저하고는 참 코드가 맞아서 자주 어울리는데요. 이분이 숲속 사람입니다. 매일 새벽에 등산을 하고 주말에는 장거리 사냥을 하고 그리고 주말이 가까워오면 항상 저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말에 마노 별 계획 없는데 그럼 내하고 산에 가자. 그때 애들이 꼭 정말 간단하기 때문에 애들 봐야 하는 거니까 주말에 산에 갈 여유가 마음적 심적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도 이제 한 번도 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저보고 항상 산에 가자고 산이 좋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30년 전에 스트레스로 쓰러져가지고 이제 전 뇌에 수술 자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좀 느긋하고 그랬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안달복달하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가 병원에 가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 그 과거 전력을 알기 때문에 네가 이처럼 지금처럼 계속 스트레스 속에 살아간다면 네 틀림없이 문제가 된다. 빨리 산으로 가라. 라는 메시지를 저희한테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젊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그 두 번째 선지자는 대구은행 행장을 지내신 이하원 행장입니다. 그분도 이제 세력산이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자들하고 기자들 10명 정도 하고 황정명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하신 말씀이 은행의 비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말씀 안 하고 새벽에 산을 가라. 젊은 당신들에게는 새벽산이 정말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할 때마다도 정말 추울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아유 이게 추운데 어디 산에 가란 말입니까? 추운데 그러니까 행장님이 옷에 등산복이 워낙 좋다. 잘 나온다. 걱정하지 말고 산에 가라. 전혀 안 춥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 저는 한 10명 정도 되는데 기억나는 사람은 4명, 저를 포함해 4명입니다. 4명 중에 지금 숲속 사람이 몇 명 되었을까요? 3명이 숲속 사람이었습니다. 무려 75%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전하면은 75%는 언젠가는 산으로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도 사실 전혀 와닿지 않았습니다. 전혀 와닿지 않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지자는 지금은 이제 경주에서 펜션 사업을 하는데 그 당시에 대기업 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에 동기부여를 하는 강사였습니다. 그럼 주부였는데요. 박수빈이라는 분입니다. 박수빈. 그러니까 그분하고 모임을 같이 해가지고 이제 모임에서 제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를 손가락질하면서 거짓말하지 마라. 운동하고 싶으면 10분이라도 시간 내가 운동을 하는 거지. 시간이 없다는 거는 핑계다. 당신은 운동하기 싫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정말 저는 충격을 받았거든요. 저는 스포츠맨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스포츠맨.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기억이라고는 저희 삼형제하고 아버지하고 축구했는 기억 외에는 사실 별다른 기억이 없거든요. 그만큼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초에도 집사람은 테니스는 가정 파괴범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제가 테니스에 몰두했답니다. 테니스 친다고 새벽에 들어왔다 이러니까 저도 테니스 친다고 새벽에 와 이런 이해가 다른데 하여튼 그랬답니다. 그 정도로 운동을 스포츠맨이라고 자부했는데 스포츠를 싫어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좋다. 운동을 하자. 뭘 할까 고민하니까 갑자기 선지자 1, 선지자 2의 생각이 저를 팍 쳤습니다. 산으로 가라. 이분들이 산으로 가라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럼 산으로 가자. 그 다음날 그 당시엔 제가 이제 동변동 살았습니다. 가람봉을 갔습니다. 2006년인지 2007년인지 모르겠는데 11월 1일을 분명히 왔습니다. 11월 1일 날 산을 갔는데 손전등을 들고 있었지만 등산로를 들어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나 깜깜하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그냥 마려운 강아지처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보고 하신 말씀이 겁나지요.
그렇지만 그러면 돈 안 난다. 나하고 같이 갑시다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분이 당시에 아이고 젊은 놈이 저래 겁이 많아가지고 하면서 자기 혼자 중얼거리면서 그냥 올라가셨다면 저는 지금 숲속 사람이 안 됐을 겁니다. 그때 그분이 저희에게 손을 내밀어 줬기 때문에 숲속 사람이 됐고요. 정말 저는 그분을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람봉 정상에 올라보니까 별천지였습니다. 풍경이 별천지가 아니고 그 위에 계신 분이 한 7분 정도 계셨는데 정말 에너지가 달랐습니다. 밝은 기운이 달랐습니다. 너무나 밝고 에너지가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니까 저는 정말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주구장창 산으로 갔습니다. 산으로. 그 산으로 갈 때 어느 날 비가 오면은 너무 싫었습니다. 야, 비 오면 산을 가야 되는데 비가 오니까 산을 가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 고산골은 비가 오면은 너무 좋습니다. 고산골은 인도가 시멘트 포장이 되기 때문에 비가 와도 산을 가면 정말 비를 그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근데 동백로 가람봉은 비가 오면은 그건 흙산이기 때문에 미끄럽습니다. 가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안 와야 되는데 비가 오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 오는데 저도 모르게 우산을 들고 가람봉을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람봉 그 등산로에 계시는 분이 어른이 저보고 하신 말씀인데 산을 좋아하면 어느 날 비와 와도 산을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희한테는 저희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산골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가장 하는 말. 저는 이제 이 고산골 문득중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고산골 약수토에 고개를 넘어서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뒤다. 맨날 하는데 와 이래 뒤노? 근데 얼굴은 활짝 울고 있습니다. 사실은 뒤다라는 표현이지만은 뒤긴 것보다는 오늘도 내가 해냈다라는 자부심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누가 알겠노 일이 좋은 거랍니다. 근데 진짜 이거는 누가 모릅니다. 이건 해본 분 외에는 말로서 글로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만큼 좋습니다. 엄청나게 이게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가장 행복이, 이건 제가 하는 소리가, 제가 진짜 많이 하는 소리입니다. 저희 아파트 라인에 보면은 같이 사는데 대구에서는 정말 유명한 학원이 계십니다. 차계남 씨라고. 그러니까 제가 4시, 5시만 되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은 그분을 만납니다. 그분은 다시 되면은 작업하기 위해서 내려오시고 저는 산에 가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차계남 씨가 저보고 항상 묻는 말이 오늘 또 산에 가나 합니다. 산에 가나. 예,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그래 보인다. 행복해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행복한 순간입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 행복하다고 말을 하면은 고산골 사람들 전부 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말이 그렇다. 나도 지금 행복하다는 말을 합니다. 이거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걷기, 불만, 성냄, 근면, 독소, 이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습관입니다. 습관. 이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불행하다고 해서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불행한 하루가 내일도 불행하고 모레도 불행하고 이어진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행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행복하고 내일 행복하고 그 다음 날이 한 시간이라도 행복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만큼 습관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행복도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산골 사람들이 습관화에 성공하는 비결이 뭘까요? 고산골을 가기도 아까 말씀하신 대표 상실령께 항상 하신 말씀 고산골을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표 상실령을 수행하는 두세 분이 있습니다. 두세 분이 있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비 오면 고산골이 정말 매력이 있는데 이분들은 비 오면 고산골을 안 옵니다. 그러니까 대표 상실령이 항상 그 다음날 오면은 어제 왜 안 왔노? 비 오는데 왜 옵니까? 니는 비 오면 밥 안 먹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 상실령은 고산골을 완전히 밥으로 생각합니다. 그 김재하 시인의 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은 혼자 가질 수 없는 것. 밥은 함께 나누어야 된다. 그런데 대표 상실령이 이 시를 이해했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시를 완벽하게 이해하신 분이 대표 상실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항상
당신 때문에 내가 고산골을 올 수 있다. 반갑습니다. 내일 고산골에서 봅시다. 누구한테나 인사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밥을 혼자 먹지 않고 함께 나누시는 분입니다. 자, 무조건 아파트 문지방을 넣는다. 이거는 접니다. 저는 4시 55분이면 무조건 일어나가지고 옷을 입고 아파트를 밖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피곤하면 다시 들어가 자고,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들어가가 자기도 하고, 고산골 주차장에 와서도 자기도 합니다. 근데 그 대신에 4시 55분에는 무조건 일어나가지고 밖을 나갔습니다. 이 습관은 정말 잘 들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새벽에 등산을, 새벽산을 10년을 목표로 했다 그러면 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지, 4시 55분에 무조건 일어나가지고 밖으로 나가자. 그것만은 무조건 지키자라고 저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원칙을 세운 덕분에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가벼운 습관화가 필요한지 그러면은 사실 처음에는 이제 안 하던 걸 하니까 피곤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잠잔 적도 많거든요. 근데 쉽게 얘기해가지고 4시 55분에 일어나가지고 어디고 밖에 나갔는데 다시 돌아간다. 잠이 오느냐? 안 오거든요. 결국은 조금 누워있다가 끈적끈적 하다가 씻고 출근해야 됩니다. 최근에도 제가 조금 피곤해가지고 오늘은 뭐 그냥 가야 되나 싶어가지고 주차장 입구에서 차를 돌렸습니다. 돌렸는데 제가 머리가 무슨 말이냐, 니 돌려봐야 집에 가봐야 별거 없잖아. 그 생각이 순간 머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니 맞네, 별거 없네. 그래서 가자. 갔습니다. 사실 걷기 시작하면 피로는 풀리거든요. 몸이 피곤할 수도 걸어야 됩니다. 걷기 시작하면 피로가 무조건 풀립니다. 그 다음에 최악의 날씨는 무조건 산에 오는 분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태풍이 부른 흰남노가 비를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그때 흰남노가 왔을 때 당일날 고산으로 오신 분이 2분입니다. 2분. 대표 산신령하고 멧돼지보다 암이 더 무섭다 하신 그 여성입니다. 근데 대표 산신령은 뭐 그날 고산골 등산로에서 물이 무릎까지 찰 정도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쏟아졌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등산화가 아쿠아 슈즈를 안 입고 등산화를 신고 하기 때문에 올라가서는 안 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송경희 씨는 약수도까지 걸어갔습니다. 유일하게. 그럼 제가 반드시 물어보거든요. 어제 왔어요? 그러면 당연하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그분은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극한 상황에 무조건 온답니다. 그게 고산골이 그렇게 추운 날은 별로 없는데 영하 17도, 18도로 떨어지거든. 최근에는 이 지구 기온 이상으로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렇게 해야 평상시에는 내가 태풍이 불 때도 왔고 17도, 18도로 영하가 떨어질 때도 왔는데 오늘쯤이야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상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이 준 덤이다, 선물이다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다. 이 전재기 씨라고 이제 건축을 하시는데 이분은 하루에 2시간은 선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하루 시간은 26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2시간을 하늘에서 복잡한 선물을 주는데 그걸 안 받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혹시 개를 키우신 분이 있습니까? 집에서. 개를 키우신 분들은 저는 이게 굉장히 숲속 친구가 되는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법장사 앞에서 거의 매일 보는 꼼이라는 댕댕이가 있습니다. 프리멜리얼인데 정말 귀엽습니다. 근데 꼼이 아빠는 뭐 조화가 어쩔 줄 모르지만 힘들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분 연세가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분이 고산골 나타나셨는데 왜 이렇게 매일 새벽에 오세요? 그러니까 꼬미가 4시 반만 되면은 잠을 재우질 않는답니다. 와가지고 계속 문을 끌어가지고 밖으로 산으로 가자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시 반 되면 일나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을 이제 반려견을 키우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반려견은 이제 물론 산책은 기본이지만은 숲속 산책이 정말 좋습니다. 개 역사도 인류의 역사가 똑같거든요. 인류가 한 4,500년 정도, 4,500만 년 정도 됐다고 보실 때 개도 4,500만 년 정도를 숲속에서 살았던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변에도 숲속하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데입니다. 그게 개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 사진은 고산골 사람은 아닙니다. 저하고 같이 산림치유를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여기는 함양 대봉산 치유의 숲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장 비싼 대추가 뭘까요?
태풍도 있고 천둥도 있고 번개도 있고 무서리, 땡볕, 초승달까지 시간과 온갖 에너지를 넣는 장수수 시인의 대추 하나입니다. 장수수 시인의 대추 하나 저는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이 대추 하나라도 이만한 시간과 공력이 들었는데 숲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숲이라는 존재는. 우주가 생성된 거는 138억 년 전입니다. 138억 년 전.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생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 대양이 생기고 대양에서 이제 생명의 기운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기운은 어딜까요? 인류의 기운은 숲입니다. 그것도 아프리카 사바나. 그 진화 심리학자 고든 윌리엄 오리온스가 항상 하는 말이 아프리카 사바나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인류가 출현했기 때문에 인간은 숲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숲과 친해질 수밖에 없는 DNA를 가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나 민족의 신화와 전설은 숲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럽 문화의 원류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는 올림푸스 산이죠. 그죠? 올림푸스 산에서 모든 신화와 전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문학이 되고 철학이 되고 결국은 유럽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동양은 어떻습니까? 동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희와 여화가 중국의 설화와 전설이 되고 신화가 되고 전설이 돼가지고 중국이 만들어졌고 우리는 당군한옥입니다. 당군한옥도 역시 백두산입니다. 모든 신화와 전설의 이야기는 숲입니다. 그 다음에 숲은 신비의 셈입니다. 정말 신비의 셈입니다. 신비의 셈. 제가 신비의 셈이라고 느끼는 이유도 아까도 말씀드렸지 숲 속에는 마법의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신비의 셈은 모든 나라마다 차고 넘칩니다. 고상권에도 역시 약수터가 있기 때문에 신비의 셈이 있습니다. 근데 신비의 셈은 물을 마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고상권 약수터를 보면서 신비의 셈은 물을 마시는 게 아니고 신비의 셈에 가는 길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비의 셈에 가다 보면은 어느 날 저 갈참나무가 저 어깨에 있는 스트레스를 가져가죠. 어느 날은 떼죽나무가 저희한테 에너지를 주죠. 이런 게 신비의 세계가 마법의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현실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숲을 걸으면은 돈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공감 못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왜 정부와 지자체가 그 많은 예산을 들어가 지휘의 숲이라는 걸 만들까요? 지휘의 숲은 전국에 지금 한 50 정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투자할 겁니다. 대구에는 비슷한 지휘의 숲이 있고 경산 지휘의 숲이 9월 1일자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 청도에다 보면은 청도 숲체원이라고 해가지고 역시 지휘의 숲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둘레길은 수도 없이 만들었고요. 왜 국가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숲을 조성할까요? 고령화 사회에서는 숲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생활 습관성입니다. 우리가 성인병이라고 표현하는 오히려 성인병이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생활 습관에서 잘못된 병이다 해가 생활 습관병이라고 합니다. 그 생활 습관병을 번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습관을 바꾸지 않는 것은 이게 해결책이 없거든요. 건강보험공단하고 산림청이 원래 지금 하는 사업이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도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의 50개 단위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숲에 들어가가지고 일정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은 정부에서 포인트로 되돌려줍니다. 그 포인트가 누적되면은 당연히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50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틀림없이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숲속에 그러면은 내 통장에 돈이 꽂히는 겁니다. 미리 숲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자, 그러면은 이게 우리 실생활에서는 어떤 결론을 가져올까요? 당연히 걷게 해야 됩니다. 걷게. 약보보다는 식보고, 식보보다는 행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누가 얘기했냐면은 동의보감의 허준 선생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허준 선생보다 훨씬 더 전에 얘기한 분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약보보다는 식보고, 식보보다는 행보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생활은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행보보다는 식보고, 식보보다는 약보고. 사실 이제 거의 약으로 도움을 받고 삽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집입니다.
우리 장모님하고 저희 집사람은 조금만 아프면은 그냥 병원으로 그냥 약국으로 달려갑니다. 그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람은 역시 사람은 자연이기 때문에 치유의 능력이 있는데 그걸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가 들렸는지 사례가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잠을 자는 건 잘 자는데 새벽에 너무나 자주 깹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경인기가 되다 보니까 전립선에 문제가 있다고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검사를 받아보려 하니까 전립선 상태가 안 좋다. 잠을 자기 위해서는 약을 먹으라고 얘기해요. 약을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을 하루 먹었거든요. 하루 먹으니까 잠을 너무나 잘 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어떻게 할게요? 약을 버렸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약을 먹어도 잠을 제대로 못 잤으면은 이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았을 텐데 약을 먹으면 잘 자면은 그러면 되거든요. 그래 맨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뭐 여기 이제 우리 김용환 대표님도 와 계시지만 김용환 대표님이 맨날 그렇게 신봉자입니다. 맨날 그러면 잠자는 데는 뭐 이거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5월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3, 4개월을 고산골 등산을 안 해도 매일 맨발 걷기를 했습니다. 매일 맨발 걷기 하기엔 잠자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최근에 지금 폴란드하고 미국 의대팀에서 아주 의미 깊은 이제 임상 보고서를 냈는데요. 하루에 2,377보를 걸으면 기본 걷는 거랍니다. 2,377보. 2,376보까지 걸으면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물론 이게 뭐 조금 농담일 수 있겠는데 그 임상의 결과로서 2,377보를 기준을 잡았습니다. 2,377보에다가 하루에 1,000보를 더 걸으면은 모든 사망의 원인이 되는 병인의 15%가 줄어든답니다. 15% 감소한답니다. 그럼 만약에 500보를 더 걸으면은 심혈관 질환의 사망 원인의 7%가 감소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가지고 하루에 10,000보만 걸으면 우리가 겪어야 하는 사망 원인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루에 2,377보는 무조건 걸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거기서 조금은 더 걸으시면 더 있습니다. 그 다음 피톤치드의 힘이라고 있습니다. 피톤치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피톤치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피톤치드란 말은 러시아인데요. 피톤은 식물이라는 뜻이고 치드는 죽이다라는 뜻입니다. 피톤치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리스토킨이라는 러시아 이제 사람이 생리학자가 발견한 건데요. 그러니까 나무와 식물에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테르펜이라는 화학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레나 사람이 식물이나 나무에 다가서면은 야 임마 이 새끼야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하고 뿜는 물질, 화학 물질입니다. 그게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뭐 스트레스를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고 뭐 자율신경을 안정화시키고 항산, 항염이라든가 하여튼 만면통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좋은 물질입니다. 화학 물질인데. 근데 피톤치드를 우리가 일상에서 체험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최근에 SNS 재밌는 걸 봤는데 그 서울에 계신 분인데 피톤치드를 맛보려고 어느 산골에 고래 들어갔더니 피톤치드는 하나도 없고 남들이 다 가져갔냐 하면서 그런 이제 포스팅을 해놓은 걸 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피톤치드는 뭐 냄새가 있거나 우리가 바람을 느끼거나 그런 건 전혀 느낄 수 없는 화학물질이니까 피톤치드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표현했는 거는 자기는 피톤치드라는 걸 한번 체험해보고 싶었는데 못했다 그런 의미로 담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보면은 피톤치드가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 나무들이 한엽수였거든요. 뭐 굴참나무나 참나무든가 이런 한엽수였습니다. 한엽수는 물론 테르펜을 발생하지만은 피톤치드의 영향을 정도로 그 화학 물질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피톤치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편백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잣나무, 편백나무, 잣나무, 소나무 이런 침입수림에 피톤치드가 많습니다. 그 가장 많은 것은 편백나무고 잣나무, 소나무입니다. 그러면 고산골 같은 경우에는 고산골에서 약수에서 한 30분 정도 올라가면 잣나무 군락지가 있습니다. 잣나무 군락지도 거기는 피톤치드를 느낄 수 있도록 누울 수 있는 침대까지 그러니까 누울 수 있는 좌식 의자까지 있습니다. 그 소나무도 역시 그러니까 이게 피톤치드를 느끼려고 하면은
조금 등산을 해야 됩니다. 약간은 지금 뭐 기후 온난화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골짜기 밑에는 거의 한렵수 중심으로 전이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높이 올라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숲은 음이온과 백색 소음에서 보고입니다. 우리 인간 세계는 음양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음양의 조화. 그러나 자연의 세계에서는 양은 무조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온, 양전, 우리가 말하는 양이온, 양전화, 내 몸이 노폐물이 쌓이고 내 몸이 피로하고 내 몸이 힘들 때는 양전화를 됩니다. 양전화, 양이온 상태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 가지고 숲속에 들어가고 맨발 걷기를 하면은 양전화를 띠는 내 몸이 음전화로 바뀝니다. 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양성이면 몸에 무조건 위험한 거고, 음성이면 그나마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세계는 음이온이 됩니다. 그리고 음이온은 도심은 거의 양이온 상태입니다. 도심은 양이온. 그러니까 숲은 도심보다는 음이온이 1000배는 많습니다. 1000배. 근데 거기보다 더 좋은 곳이 있습니다. 숲속 계곡이나 숲속 폭포 밑에 가면은 음이온은 10,000배를 뛴다고 그럽니다. 10,000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는 게 모든 거에 꽉 막혀가지고 돌파구가 없다 싶을 때는 장소를 한번 바꿔보는 게 괜찮습니다. 우리 득도를 위해서 폭포 밑에 득도하듯이 그런 곳으로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색 소음이라는 것은 자연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이런 소리들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그것도 임상 보고에 의하면은 우울증은 새소리만 들어도 우울증은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그 임상 보고가 있습니다. 그만큼 백색 소음은 우리한테는 정말 도움이 되는 소리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 우리가 본 눈과 귀가 이제 관건입니다. 모든 감각의 94%가 눈과 귀거든요. 87%가 시각적인 요소입니다. 시각으로 보는 거고 7%가 청각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나이가 들수록 귀가 더 밝아지는 것 같아요. 더 예민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새벽에 산을 걸을 때 새소리나 물소리 들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그런 노력들이 점점 저 귀를 예민하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산림치유입니다. 산림치유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숲속에 들어가지고 있으면 숲이 알아서 치유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율신경계가 안정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내 몸이 흥분했을 때 내 몸을 컴다운 시키려고 다음 진정해 머리가 아무리 지시를 해도 이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자율신경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자율신경이라는 게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 내 몸이 흥분했을 때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가지고 몸을 컴다운 시켜야 되고, 내 몸이 안 그러면 충전했을 때는 교감신경을 자극시켜가지고 내 몸을 조금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자율신경을 안정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숲속이고 맨발 걷기입니다. 건강 증진하죠.免疫 증강하죠. 사실은 심리 안정돼도 뭐 이거만큼 좋은 거 없습니다. 저는 월요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월요병이.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는 걸 저렇게 힘들어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잘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했는데 어느 날 고산골을 걷는데 고산골 사람들이 월요병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월요일 아침만 되면은 대부분이 올라가는데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와 이래 뒤노 맨날 오는데 라고 한숨 쉬는 게 대부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에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거는 누구한테나 다 피곤합니다. 저도 그러면 그게 월요병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고산골 사람들 월요병은 딱 30분이나 40분입니다. 약수터가 올라가 버리면 그 병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숲속 걷기 하면은 월요병 예방 접종으로 그만큼 좋은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최고의 위험 조절 법칙이라 이거는 설마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을 만난 거는 작년 한 4, 5월쯤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앞산을 한 바퀴 하고 내려오는데 한 60대 중반에 보는 이제 아주머니가 노래를 막 흥얼흥얼거리면서 너무나 즐겁게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산골에서는 궁금하면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즐거운데 그렇게 노래를 부르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즐겁지 않으세요? 세상이 이렇게 행복한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즐거우신데요? 그러니까 이제 틀어놓는 얘기가
자기는 한 6, 7년 전에 이혼을 하려고 마음을 완전히 고쳤답니다. 남편하고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혼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혼을 한다고 마음은 했지만 머리가 너무 아프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고3 숲속에 들어가면 그냥 머리라도 조금 개운해지겠지 해가지고 숲속에 들어가니까 사실 머리가 너무나 개운해지고 좋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숲속이 이리 좋으니까 이왕이면은 저기 산상에 잣나무 단지에 가가지고 누가 책이라도 보면서 시간을 좀 더 보내고 집에 가자 싶어가지고 거기 누워서 책을 봤는데 그 책이라는 게 특별한 책은 아닙니다. 그분이 평상시에 읽던 책을 봤답니다. 보니까 남편하고의 모든 갈등 원인이 남편이 아니라 자기라는 걸 깨달았답니다. 그걸 왜 그렇게 느끼셨는데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지. 그 책을 보는 순간에 평상시에 읽던 책을 보는 순간에 그게 와닿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힘든 것도 결국은 자기라는 걸 알았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생각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 남편인데도 사과하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해서 당신하고 이런 갈등을 겪었으니까 내가 앞으로 잘할게. 역시 친구들인데도 내가 잘할게라고 그러니까 치유의 시간을 가졌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숲전도사가 됐습니다. 숲전도사. 근데 이분 말씀이 교회 가자고 전도하는 것보다 숲전도가 훨씬 힘들다고 합니다. 교회 가자고 하면은 그래도 따라오는데 숲전도하면은 따라오는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럴까 보니까 숲이라는 거는 자꾸 등산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숲은 그냥 가 있으면 되는데 자꾸 등산을 해야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착오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숲은 등산이 아니고 그냥 숲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상형 가족이 있습니다. 고상고리 이상형 가족. 이분은 임미영이라고 지금 40대 후반의 가족입니다. 이분 식구는 5명입니다. 아버지, 엄마, 딸, 그 다음에 남편. 각자의 시간에 고상고를 다니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아침 시간에, 임미영 씨는 새벽에, 딸은 학교 마치고 와가지고, 남편은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고상고를 숲을 걷는 가족입니다. 일가족입니다. 너무나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이 가족은 여행을 가서도 일단 숲속을 걷고 난 뒤에 뭐 놀러 가거나 구경하거나 한답니다. 한 7, 8년 전에 고상골 커뮤니티가 약간 시끄러워졌습니다. 그 20대 젊은 여성이 매일 새벽에 고상골을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젊은 여성들은 한 번씩, 젊은 분들은 한 번씩은 보입니다. 한 번씩은 보이지만 두세 달을 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쉽지 않은 습관인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은 두세 달이 아니고 계속 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상골 사람들이 도대체 저 아가씨는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 새벽에 저 젊은 나이에 오노. 사실 그분들도 무슨 사연이 없이 오지만은 그 관점을 바꿔가지고 그분도 무슨 사연이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상골에서 궁금하면 저는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왜 잠을 안 자고 이 새벽에 산에 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대병원에 다니는 간호사였는데요. 자기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땅하지 생각이 나는 게 없더랍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매일 새벽 등산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나서 새벽 등산을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고상고를 갔습니다. 그때 저도 번쩍 했습니다. 숲은 명입니다. 이게 앞산이 명의가 고상골이 명의가 아니라 모든 숲은 명입니다. 앞산, 뒷산, 옆산 모든 숲은 명입니다. 자, 세계문화유산을 살린 할링겐슈타트라는 숲이 있습니다. 이게 독일의 숲입니다. 어느 분을 살렸을까요? 음악과 관련이 있습니다. 베토벤입니다. 베토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토벤은 30대에 기강 청력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베토벤은 어릴 때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 자랐기 때문에 엄청난 우울증을 겪고 있으니까 음악가로서는 가장 중요한 기가 청력이 사라지니까 베토벤이 동생에게 유서를 썼습니다. 죽으려고. 근데 그 유서는 결국 동생인데 주지를 않고 베토벤이 숨지고 난 뒤에 그 유품 정리하다가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베토벤이 그 자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바꾸기 위해 하일리겐슈타트를 오후 2시만 되면 매일 걸었습니다. 오후 2시만 되면 매일. 그때 하일리겐슈타트를 걷는 베토벤의 모습이 워낙 유명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슈미트라는 화가가 산책하는 베토벤이라는 그림까지 남겨놨습니다. 지금도 그 그림을 있고요. 그
알프레도 브렌델이라는 시인이자 음악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평이 이렇습니다. 음악가 중에 희극과 비극을 아우르는 음악을 작곡한 사람은 베토벤이 유일하다. 하일리겐 슈타트의 숲이 없었으면 베토벤의 이 위대한 업적은 없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보면 독일에도 하일리겐 슈타트의 베토벤의 숲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숲을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한번 모아가지고요. 현실적으로 돌아와가지고, 자, 제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숲의 명의를 혜택을 본 사람을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이분은 70세 된 분,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71살입니다. 이분은 뇌졸중으로 와가지고 편마비가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고산고래 와서 걷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 지금 모습이 등산하는 모습일까요? 하산하는 모습일까요? 이 모습을 봐서는 등산하는 모습을 보이시겠지만은 뒷걸음으로 지금 하산하는 중입니다. 제가 역시 이제 이 강의를 위해 가지고 찍은 사진입니다. 뒷걸음 하산이 재활 치료에는 정말 좋습니다. 저도 이제 산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제가 한 6, 7년부터 왼쪽 무릎이 아파가지고 좀 고생하다가 6, 7년부터 저는 뒷걸음을 하산합니다. 이 고산골은 시멘트로 포장된 인도이기 때문에 뒷걸음을 하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틱 부부께서는 제가 처음에 뒷걸음을 하산할 때 다친다, 그런 뒷걸음을 하산하지 말라고 말씀 참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앞으로 걷는 사람보다 제가 뒷걸음으로도 훨씬 더 빨리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신체에는 좋습니다. 이분은 편마비가 완전히 거의 개선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분보다 더 개선된 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을 고산골을 처음 다닐 때 사실 이렇게 그분은 편마비가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분이 옷은 제가 보지는 못하는데 저보다 훨씬 더 빨리 걷는답니다. 이분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만큼 숲은 재활에도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자, 치과 전문의 이거는 제 사례입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이제 스케일링 하려고 치과에 갔습니다. 그 치과는 제가 10년째 다니는데 그 치과 선생님이 자, 당신이 10년 다녔으니까 10년 전 사진하고 지금 사진하고 비교해 보자고 하는데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니만 치아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10년 전보다는 좋아질 일은 없는데 이게 당신은 좋아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더니 스트레스 관리를 정말 잘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정말 숲이 명이구나. 제가 뭐 스트레스 관리 한번 모르겠습니까? 그냥 아침에 새벽에 숲 걸은 것밖에 없는데요. 숲만 걸으면은 제 어깨에 스트레스 좀 쌓였다 싶으면은 뭐 굴참나무가 가져가고 어떤 데는 뭐 대중나무가 가져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피부과 전문입니다. 우리 저 뒤에 스틱 보고 계시지만 저분이 7학년 5반, 7학년 4반 부부입니다. 얼굴 한번 보시면 누가 그렇게 보시겠습니까? 물론 저는 아닙니다. 정말 저는 겁니다. 이게 숲의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숲은 이제 고산골처럼 좀 얕은 골짜기에는 굴참나무, 참나무 종류들이 많습니다. 참나무들은 산소의 보급입니다. 굴참나무는 21%가 산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21%가. 그러니까 그런 나무숲을 걸으면은 산소 마스크를 그냥 평상시에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보다는 이제 물론 이 모든 좋아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지만 사실은 숲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고산골 사람들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걸 따지고 걷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 그냥이라는 시입니다. 그냥 산에 물 흐르듯이 물이 그냥 흘러가듯이 그냥 말을 그냥 좋다라는 시입니다. 저도 이게 2014년 8월 19일 날 페이스북에 쓴 이제 그때 기분입니다. 나에게도 멋진 여인이 있어요. 마늘이 왕 오늘 또 산에 가나 산속에 애인이나 말라고 밀라노라고 역도했습니다. 애인, 그렇죠. 애인도 이렇게 멋진 애인이 어딨을까요? 비온 뒤 고산골은 정말 멋있습니다. 계곡 물소리가 모든 걸 삼키듯 넘치죠. 칼칼 흐르는 물소리가 모든 걸 삼키는 듯이 보이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매미 소리, 새 소리 곳곳에 울려 묘한 조를 얻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고산골 입구 법장사 코끼리 스님, 이제 법장사의 코끼리 스님이라고 아주 덩치 큰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은 다른 곳으로 가셔가지고 제가 진짜 고산골의 소리 중에 세 가지, 고산골은 3대 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장사 코끼리 스님 목탁 소리, 그 다음에 계곡 물소리, 새 소리입니다. 근데 이 목탁 소리는
원래부터 고산골에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소리를 하나 찾아야 되는데 언제 찾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글만 보더라도 그냥 좋아하는 것입니다. 제 스스로도 느낍니다. 그냥 좋아하는구나. 아까 우리 말씀드렸습니다만 행복도 연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행복한 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아침, 점심, 저녁 어떤 시간이든 사실 좋습니다. 그죠? 행복한 시간이 좋습니다. 근데 행복한 시간이 삶에 맞는 키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침에 걸어가지고 2시간 행복했다고 해가지고 현실세계로 들어오면 여전히 어렵습니다. 집에는 돈이 통장에 텅텅 비어 있죠. 저 사람은 오늘도 아프다고 말을 하죠. 학교에 가면은 온갖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아침에 2시간 행복하다 해가지고 그 행복하기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버티는 힘은 아침에 2시간 힘이 정말 강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2시간 행복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문제나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걸 해결할 시간 충분히 에너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삶에 맞는 키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행복도 연습해야 되고 감사도 하는 연습해야 된다. 우리는 행복이라는 거, 감사라는 걸 너무나 가치를 높이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코로나 시절에 저희 집 옆에 있는 초등학교 담벼락에 붙은 감사의 글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데에 대해 이유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데 그때 보니까 이수진 장군에게 감사하다, 세종대왕님께 감사하다, 심지어 만난 지 4년 된 이모에게 감사하다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만약에 만난 지 4년 된 이모가 코로나 시대에 못 보니까 용돈 하라고 용돈이라도 보내줬으면 감사한 마음이 들면 괜찮은데 만난 지 4년 된 이모가 왜 감사할까요? 유일하게 제가 공감된 감사는 한 친구가 로블록스에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밖에 못 나는데 로블록스라는 유명한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 사이트에 들어가 온갖 게임을 즐기니까 로블록스가 감사하다고 했는데 저는 그래도 그나마 공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의 감사한 마음을 선택할 때 약간 외국어가 선택할 수 있지만은 지나치게 가치를 높게 설정한 게 아닌가. 그런데 학생들, 어린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를 큰 걸 이뤄야 감사하고 뭔가를 큰 걸 얻어야 감사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에 5분만 설레도 살만하다. 누군가 편의점 문을 잡았을 때 설레니까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말에 7초가 설레니까 감사하다. 출근 준비했는데 오늘이 토요일이라서 감사하다. 토요일이라고 하니까 10초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감사를 다다 보니까 하루에 5분은 충분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숲속에도 잘못된 방향성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방향성이 얼마나 아쉬운가를 얘기해 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제 이분은 2013년 5월 22일부터 2016년 2월 15일까지 1000일 동안 고산골을 단 하나로 빠뜨리지 않고 다닌 분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고산골, 연세 드신 고산골 산신령도 1년에 서너 번은 빠지는데 이분 그 당시에만 해도 나이가 40대 초반이었거든요. 40대 초반에 직장인이고 가장이고 생활하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고산골을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고산골에 왔다고 해가지고 떡을 새벽 2시부터 하여튼 500명인데 저희가 고산골 1000일 등정 성공했다고 500명인데 떡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분이 사라졌습니다. 고산골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표지향적인 삶이 얼마나 안 좋은가는 저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1000일 내에 고산골을, 1000일 내에 사랑을 얘기하지 않고 거꾸로 나는 고산골을 좋아할 거야 했다면 이분은 지금 고산골에서 엄청난 핵인사입니다. 사실 이분은 진짜 핵인사거든요. 성향 자체가 핵인사입니다. 오지랖 넓어가 남의 도와주고 정말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부터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지독하게 고산골에 왔나 그러면 가족들과 여름 휴가를 와가지고 남의 여름 휴가 왔는데 자기 혼자 새벽에 올라와가지고 고산골에 갔다가 다시 가족이 있는 휴가를 남해로 내려갔습니다. 고향이 안동인데 추석날, 설날 차례 지낸다고 준비를 했다가 아침에 고산골에 왔다가 고산골 갔다가 다시 안동 가가 차례 지내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당시에 이 쌍둥이 딸이 미국에 유학 가 있었는데
자기 부모 보고 싶다고 미국을 좀 와달라는 걸 고산골 천일 때문에 미국 못 가고 딸이 거꾸로 우리나라에 귀국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떤 목표를 향해서 지독하게 달려서 있는 분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아쉬운 결과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방향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 없는 퀴즈를 다시 한번 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거리가 먼 거는 뭘까요?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먼 행위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여행은 잘 간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가슴에서 발까지 여행을 가야 되는데 그 여행을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게 이겁니다. 그런데 저는 고산골 관리사무소에서 법정사까지도 이 길도 엄청나게 먼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 직선 거리는 500m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이 길을 가는데 2번, 3번 쉬고 처음엔 저도 이해를 안 했습니다. 왜 저 500m밖에 안 되는데 저렇게 힘들까? 근데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어른들은 오늘 마지막 고산골을 걷는다는 생각에서 의미를 두면서 천천히 걸을 수도 있고 정말 몸이 힘들어서 천천히 걸을 수도 있고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길도 역시 먼 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고산골에서 가슴에서 발까지 여행을 하는 진짜 고수를 한번 봤습니다. 이분 이제 앞에 92살의 유경규 어르신입니다. 할머니입니다. 뒤에 분은 아들이고요. 68살입니다. 그 처음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저 아들의 효사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고산골 몇만 산중들을 걷는데 아들이 실체로 끌고 뒤에 따라갑니다. 할머니가 힘들고 싶으면 가만히 서 있으면 의자에 실체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서면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요즘 세상에 어떻게 이런 효도를 행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고산골 사람들이 많은 분 칭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사진이 지금 불빛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맨발 걷기를 하십니다. 저 연세에 그러니까 정말 몸에 살집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 연세에 맨발 걷기 하면 진짜 아플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안 아프세요? 하니까 아프시. 많이 아픕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부터 제가 이분인데는 항상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사실 맨발 걷기에는 등산로에서는 만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인사를 하지만 맨발 걷기에는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인데 인사를 하면은 저도 힘들지만 받는 사람도 힘들 때는 딴 데서 아는 사람 외에는 인사를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어르신인데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 아프다고 말씀하신 한 3, 4일 뒤에 빨간 양말을 신고 걸으셨다. 뭘 의미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한번 물어봐야 된다 싶어가지고 아드님한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고산골을 이제 앞산 밑으로 이사 온 지 1년 됐답니다. 1년. 그전에는 이제 수성구에 살았는데 그때는 어머니가 운동을 하지 못했대요. 그냥 아파트만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그 정도였는데 이제 앞산 밑으로 이사 오면서 매일 비가 안 오면은 걸으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르신이 나도 맨발로 한번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했더라고요. 그래 맨발을 걷다가 그게 아프시니까 이제 빨간 양말을 신으셔요. 지금도 오늘도 아침에 저는 빨간 양말 신고 걷는 모습을 봤습니다. 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빨간 양말을 신고 이제 맨발을 걷게 하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슴에서 발까지 여행은 92살, 92살 먹은 이분도 이렇게 잘 하는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맨발 걷기 열풍이 전국에서 강풍입니다. 저는 지자체가 특색 있는 맨발 걷기장을 만든다면 정말 관광 상품으로 빅히트를 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발 걷기에서 얻어야 할 핵심 가치는 과연 뭐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얘기하면 맨발 1cm의 신발에서만 벗어나면은 내 행복은 10cm는 높아지는 것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진짜 이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살아 숨쉬는 자연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연인으로서 인간으로서 어떤 가치를 회복해야 될까요? 일꾼 전사의 DNA를 좀 더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머슴의 DNA라고 표현하고 싶지만 머슴이라고 표현하는 일을 너무나 평가절하는 같이 가지고 일꾼이라고 생각했으면 일꾼의 DNA하고 전사의 DNA, 내말 그렇게 하는 모습 보면 일꾼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사바나 숲속을 뛰어다니는 전사의 모습입니다. 그 DNA를 깨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직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왕의 DNA입니다. 왜 이런 그게 일어날까요? 전형적으로 가슴에서 발까지 여행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압니다. 사회가 공정해야 된다. 사회는 정의로워야 된다. 사회는 불평부당이 없어야 된다. 머리로는 알지만 이 머리 가슴에서 발까지 여행을 못 떠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진짜 이게 화제가 된 지금 엄청난 이슈를 보고는 책입니다. 김정일이 북한에 있는 김정일이라고 정신과사입니다. 이분이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분이 보기에 강남은 전부 다 미쳤답니다. 돈 많은 사람도 미쳤고 돈 없는 사람도 미쳤고 이거는 도저히 상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지금 전부 다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은 강남을 표준으로 삼는 우리 사회는 대명목이 미쳤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지금 강남을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강남을 따라잡으려면 강남 방식으로, 저는 강남을 따라잡으려면 강남 방식으로 가면 절대 못 따라잡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고 강남의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반대 방향이 어딘가를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티켓이 궁궐 담장을 넘은 순간 인류의 불행이 시작됐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프랑스의 철학자가 쓴 책이 싶은데 그 책이 어느 책인지 그 철학자가 누군지는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말이 저는 진짜 공감됐습니다. 에티켓이라든가 예의라든가 표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대하고 굳건한 궁궐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것들이 담장 밖으로 넘어가지고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표준으로 강요하는 순간 인류의 불행이 시작됐다고. 우리는 이 표준에서 벗어나는 우리말의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자, 삶은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삶은 순서고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한기 화백의 달랑만원입니다. 이게 한 10억을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값은 이것보다 훨씬 비쌀 겁니다. 훨씬 비싼 이 달항아리에 자갈과 모래와 물을 집어넣는다면 가장 효과적으로 집어넣는 방법이 뭘까요? 일단 부피와 무게가 많이 하는 자갈을 먼저 넣어야 될 겁니다. 자갈을 넣고 그 다음에 모래를 부어가지고 자갈과 자갈 사이에 모래가 스며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을 부으면은 정말 가치 있는 항아리 속에 자신을 채울 수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 삶을 순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자갈은 자기 성찰할 수 있는 숲속 걷기와 책 읽기를 생각합니다. 자기 성찰이 없는 방향성은 사상 무방입니다. 자기 성찰이 없는 소통과 공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공감이고 소통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건강이죠. 그 다음 가족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인생 인학 설교도 굉장히 중요한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뭐냐면 뭘까요? 가족의 건강입니다. 제가 왜 가족은 자갈인데 가족의 건강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제 그거는 사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의미를 부렸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이나 사업인데 제가 만약에 30대나 40대가 되면 이런 자갈로 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고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큰 의미를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 선배 되고 멘토 되고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물이라는 거는 친구와 이웃 사회가 있을 겁니다. 이 구성 요소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넣어야 할 건가를 한번 오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답이 있는 퀴즈를 제가 내겠습니다. 정답이 있는 퀴즈. 가족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제자가 왜 저런 질문을 던졌을까? 정답을 찾을 때는 출제자의 의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가족을 위해 오래한 아내가 있습니다. 혼자서 숲속을 헤맨 자기만 챙기는 남편이 있습니다. 누가 진짜 가족을 사랑할까요? 올인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올인하는 것은 저는 위험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표현을 순화시켜가지고 위험한 사랑이라고 표현했지만 미친 사랑입니다. 미친.
이기적인, 좀 더 이기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기적인 인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하고 국가가 행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기적인 내가 가족의 구성을 위해 가지고 조금은 양보해 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공동의 선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인간이 조금은 양보하는 겁니다. 그게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이기적인 인간들이 구성 요소를 구성해 가지고 조금씩 양보하면서 구성해야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올인하는 사회는 진짜 위험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표준은 뭡니까? 강남의 표준이 뭡니까? 올인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사망자, 모두 죽는 사람이 99%가 죽어나는 곳입니다. 병원. 사실 병원보다는 저는 침대입니다. 침대. 모든 사람 침대에서 죽어납니다. 침대. 가장 위험한 침대는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입니다. 이 침대는 아시겠지만은 100% 다 죽겠습니다. 하여튼 여행을 마치고 와가 눕는 순간에 다리가 짧으면 늘려서 죽이고 다리가 침대보다 길면 잘라서 죽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 해석의 의미는 자기중심적인 사고, 타인의 사고를 자기 쪽으로 강요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달리 해석하고 싶습니다. 힘듦 속에서 이제 안식을 취해야 된다는 그 순간에 위험은 다가온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해야 됩니다. 쉼은 해야 됩니다. 쉼은 해야 되지만 그것이 편하다고 해서 무한장 누워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의미일 겁니다. 자, 여기서 벗어나는 법은 뭐겠습니까? 일어나가지고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많은,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집 밖은 위험해라는 무서움 때문에 너무나 침대 중심으로 아직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집이 우리 집입니다. 안 벗어나려고 합니다. 저는 침대를 화장실의 개념으로 좀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은 어떤 걸까요? 사실 화장실은 경찰 법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최소의 투자에 최대 효과를.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가서 힘 한번 박 주고 풍덩하고 샤워하고 나오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침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었으니까 쉼을 한다면은 일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지금 운명이라고 표현했지만 자신은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시시포스라고 그리스 신화에 시시포스가 있죠. 이게 제우스 신의 비밀을 알고 누설했다가 끊임없이 바위를 올림푸스 산에 굴러 올려야 되고 그 굴러 올리면은 바위와 함께 다시 떨어져가 원위치가 다시 굴러야 돼요. 매번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하는 신화 속의 주인공입니다. 우리의 고령화가 이런 것이 아닐까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대우 경북입니다. 대우 경북, 우리나라 고령화는 2025년 되면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20% 넘어서면 초고령 사회입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은 이미 넘어섰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20.9%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지역이고 대구 경북이 가장 빠른 고령화 지역입니다. 이거 결국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 의료비 걱정입니다. 의료비. 지금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우리는 수도권에서 고령화 그 얘기 낮아가지고 수도권을 포함하면은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는 17%에서 18%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에 노인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43%입니다. 43%. 병원 방문일 수는 17.2입니다. 17.2. 그냥 17.2면 별로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저처럼 병원에 1년에 가도 한 번도 안 가는 사람도 다 포함된다는 기준을 한다면 정말 많은 사람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17.2가 세계 1위입니다. 물론 우리 의료 체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빚있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시시포스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병원만 계속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순회. 우리가 병원 방문일 수가 OECD의 2.6배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더 빨리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일본보다도 우리가 1.4배가 됐습니다. 노인 빈곤율 세계 1위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연세 드신 분이 있으시지만 준비를 잘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노인 빈곤율이 몇 프로냐 그러면은 43%입니다. 43%가 절대 빈곤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OECD 평균에 2배가 높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높으니까 노인 자살률도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뭐 자살률 높은 건 세계 1위니까 노인 자살률 역시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인데 단순 1위가 아니고 세계 평균의 3배의 기준을 갖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는 고령화에 위험한 측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령화 전쟁, 경제 전쟁을 봤으니까 기후 전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3대 전쟁은 우리 핵전쟁을 걱정하지만 핵전쟁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거의 안 일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기후 전쟁, 고령화 전쟁, 경제 전쟁은 저는 반드시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 전쟁은 뭘까요? 지금 온난화에 따른 문제입니다. 혹시 포항이나 부산에 집이 있거나 뭐 땅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지금 유럽에서는 해안가의 고가의 주택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온난화가 일상화되니까 해일이나 쓰나미가 아주 이제 발생이 빈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산가치 평가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닷가 해안가의 고급주택을 팔고 숲으로 들어간답니다. 역시 우리가 숲으로 가야 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제가 이제 책에 소개된 동화를 얘기하면서 이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세계 최고로 산업화를 이루고 최고의 고도 성장을 이룩한 대한민국의 노령층이 너무나 준비를 안 해가지고 가난한 생활을 하니까 하늘에서 세계의 복주머니를 선물했습니다. 십자가 그려진 복주머니는 의료비에 쓰고 세계 지도가 그려진 복주머니에는 세계 여행을 쓰고 이 맛있는 식단이 그려진 이 여기는 이제 끼니를 해결하라고 해가지고 모든 대한민국 65세 인구 어르신들에게 다 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행복하게 살았겠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행복을 오래 못 봤습니다. 왜냐? 의료비 복주머니가 빵꾸 났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복주머니가 빵꾸 나가지고 여행 복주머니를 채워냈지만 사실 은발의 오줌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먹고 살아야 될 여기 복주머니를 흘러가지고 의료비 복주머니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힘든 노년 생활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숲속 사람들은 과연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저의 이제 생각이니까 뭐 동의 안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숲속은 사람을 향기롭게 만드는 마법을 가졌습니다. 매일 숲을 걸어 다니니까 정기검진 외에는 특별히 병원에 갈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상시가 숲속 여행을 하니까 굳이 또 해외 나가 여행할 일도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할 복주머니가 가장 먼저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행 복주머니를 여기 채우고 이걸 비우니까 저 의료 복주머니도 여기를 채웠습니다. 고산골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행복하려면 행복의 반대 방향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박노해 시인의 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복하면 행복의 반대 방향으로 가라를 책 속에는 언급을 했는데 사실 명확한 의미가 뭘까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숲속으로 들어가면 행복한데 그 행복의 반대 방향으로 그럼 숲속으로 가지 말고 도심으로 가라는 말이냐. 그게 이거는 너무나 글자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실 명확한 답을 못 찾아봐요. 어렴풋이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했지만 명확한 답을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함양 대봉산을 가서 아름드리 나무를 보고 이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름드리 나무들은 하늘로 높이 가야 됩니다. 높이 치솟아야 됩니다. 그래야 광합선은 빛을 많이 보기 때문에 행복한 나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나무가 된다고 해가지고 하늘로 치솟으면 될까요? 바람 불면 바람 넘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땅 밑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땅 밑으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이 나무는 하늘로 치솟아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삶 속에서 표피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보다 근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보다 근본. 사실 지금 현대 세계는 뭡니까? 너무나 빠릅니다.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찰나적인 표피적인 말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거 그 이유 때문에. 저는 오스트라 철자 비트겐슈타인의 좋은 철학은 느린 철학이라는 말을 진짜 좋아합니다. 과연 느린 철학이 뭐겠습니까? 빨리 움직여야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도 천천히 걸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게 숲이고,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도 말을 하지 않고 친구하면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 시간, 그게 행복의 반대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박노해 시인도 틀림없이 그런 의미로 말을 했을 겁니다. 이것으로 저희 강의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